자, 안녕하세요. 예. 이번 모의고사 반은 좀 약간 운영이 좀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그냥 이제 모의고사 풀이하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것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냥 넘어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거기 오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 문제들하고 관련 주제들하고 쟁점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9월, 10월 달까지 7, 8월까지 공부가 좀 정리가 안 됐다면 최소한 9, 10월 달에 말씀드린 쟁점이라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꼭 시험장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올해 또 새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해마다 문제를 거의 바꾸고 있거든요. 바꾸고 있어가지고 정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요즘에 쟁점이 되는 이슈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논문들 다시 한번 참고로 해서 문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조금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할 게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내용 체계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출제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심하게 어렵게 나올 만한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왔던 어떤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가다가 법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난감한 게 키워드 같은 거 핵심 개념 기입형이 약간 문제가 좀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2년 동안 지켜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기입형이더라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제시문하고 논제를 활용해서 대부분 다 써요. 어느 정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입형은 알면 맞추고 모르면 찍거나 아니면 실수하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 자료를 활용을 좀 해서 기입형이라든지 아니면 나올 만한 쟁점들 따로 정리를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을 좀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정리 좀 해볼까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의논을 해야 될 게 좀 한 가지 있는데, 오늘은 첫날이라서 약간 놀라실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좀 적어요. 다음 주가 되면 문제량을 좀 늘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1시에 오시면, 11시에 오셔가지고 문제를 1시간 정도 푸시고,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걸. 그 다음에 답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지 같은 경우에도 빈칸에 키워드를 다 띄워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쓰기 같은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쓰기 같은 거 연습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 서술형 답안 같은 경우에는 빈칸을 띄워놨거든요. 핵심 개념을. 그래서 그 핵심 개념을 빈칸에 직접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1시에 와서 1시간을 하고 강의를 할 건지, 아니면 10시부터 오셔가지고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11시부터 할 건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 정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셨죠? 예.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그 계열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할 뻔했다가 일이 좀 있어서 이제 프로젝트를 못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각 대학의 이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뭘 만드냐면 내용 체계를 만들어요. 그럼 내용 체계를 만들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회과학적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것들을 정리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학에서도 계열성 문제 교육과정 조직 원리가 문제 나왔듯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사회과 같은 경우에도 이 계열성하고 나서는 조직 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꼭 체크를 해두시고 정리를 꼭 정확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1번부터 한번 보시면 바로 그런 차원에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건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있죠.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는 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브루너가 이야기했던 이거죠. 첫 번째는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된다. 그
그러면 이제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는 말 뜻이 무엇인지, 이거는 뭐냐면 사회과학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회과학자 하는 일은 뭐죠? 사회과학자는 무슨 일을 하죠? 사회과학자는 기본적으로 탐구를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사회과학자 하는 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학생들 입장에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부른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수준을 달리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 수준을 달리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했을 때 나오는 조직 원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계열성이죠. 이게. 자, 그래서 교육학에서도 보면 타일러가 제시했던 조직 원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루너가 이야기했던 것도 다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건 계열성 원리하고 통합성 원리는 교육학이든 교육론이든 다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1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문, 그 지문은 이제 브루너 책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일단은 이제 함정에 빠지지 마셔야 되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논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선형 교육과정의 중요한 내용 조직 원리를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논제로 또 제대로 안 읽게 되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적고 나오냐면 나선형 조직 원리. 실제로 그렇게 적고 나온 친구들 되게 많아요. 네, 보자마자 이제 그런 느낌 가지고 이제 적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주의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 학자들이 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탐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탐구.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에 보면 니은에 이는 활동에서 차이는 하는 일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 활동의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수준을 달리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계열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날 드렸던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 해설 및 확인 문제에 보면 1번 나와 있죠. 1번 나와 있는데 거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했는데 나선형 교육과정 우리 한번 적어 보시죠. 그리고 나선형 교육과정의 의미 안에 특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이미 나선형 교육과정의 특징을 쓰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다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특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 학문 영역이죠. 여러 학문 영역에서 뭘 해야 돼요? 예, 여러 학문 영역에서 일단은 핵심 개념을 도출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도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심 개념을 도출한 다음에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과정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핵심 개념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잖아.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수준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심화 확대를 해서 가르치고 또 지속적,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특징 세 가지죠. 그래서 일단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학습 활동에 위해서 필요하게 조직된 내용이에요. 그럼 1차적으로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어떤 내용 가지고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 교육학을 공부하실 때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경험교육과정 하면 경험교육과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경험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경험을 이제 내용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두 개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의미에는 반드시 첫 번째는 내용이 들어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배열하는 방법이죠. 배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직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가르칠 것인지. 이게 반드시 꼭 들어야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글쓰기를 꼭 연습을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주요 개념을 선택하여 유치원에서부터
상급 학교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라고 했는데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탐구죠. 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첫 번째 문장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학자들이 하는 일과 동일한 일을 하도록 한다는 이야기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탐구, 발견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일단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시민성 전달 모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문제로도 한번 다뤄볼 건데 시민 전달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모형이라고 하는 사회과 본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민성 전달 모형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식을 가르칩니다. 사회과학도 지식을 가르칩니다.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지식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가치도 내용으로 지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가치를 다루지 않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수업을 할 때 전개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겠어요? 전달 전수죠. 그럼 전달 전수는 수업의 구성 논리로 봤을 때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수업의 구성 논리는 두 가지지. 연역적 방법하고 기납적 방법. 그럼 얘는 연역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이쪽은 그렇죠. 기납적으로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매번 사회과 본질, 그 다음에 사회과학 모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과학 중심의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거 이야기를 할 때 지식의 구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납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 이해가 되셨나요? 기납적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수업 방법이 뭐죠? 발견학습이죠. 기납적 방법이. 발견학습. 자, 그래서 이 논리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탐구를 통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기납적 방법을 통해서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도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교육 과정에서도 학생들 사고력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납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게 교육 과정에도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이야기가 이제 탐구, 발견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봅시다. 나선 교육과정 조직 원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교육과정이 뭐죠? 예, 학문식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정리를 하시고, 사회과 본질로 따지면 사회과학 모형이고요. 예, 같이 통째로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불필요하게 위해서 문제를 때우기 위해서 안 나올 만한 영역까지 모의고사에 이번엔 안 집어넣을 거예요. 한 번씩 가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출제를 할 문제가 없을 때는 가끔씩 가다 출제 가능성이 아주 적은 문제도 넣기도 했었는데 이번 모의고사 때는 안 넣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일단 넣어서 제공을 할 텐데 그런데 출제 가능성이 없는 문제는 열심히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철저하게 지금부터는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 이걸 구별해서 꼭 정리를 하셔야 올해 어쨌든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 부분에 좀 초점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남아있을 거거든요.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하시다가 질문할 게 생겼으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정리가 안 되고 글이 좀 잘 안 쓰시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저한테 물으시면 나중에 남아서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뭐 일찍 안 가셔도 됩니다. 그죠, 집에. 예.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회과의 목표 영역입니다. 목표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뱅크스의 목표 영역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지식과 기능, 가치 및 태도, 그 다음에 시민행동입니다. 이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서 이제 펼쳐질 때 어떤 학습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대부분의 어떤 사회 참여 학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사회 참여 학습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회 참여 학습이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언제 또 나왔었죠?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기출문제에. 사회 참여 학습이 옛날에 나왔던 게 메타인지하고 연계돼서 나온 적이 있어요. 메타인지하고 뭐가 있었냐면 사회참여학습 대표적인 거 교내 정화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내 정화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메타인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내용이 지문에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참여학습은 실제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제 지문에 등장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회참여학습에서 물을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방금 우리가 봤던 대로 메타인지와 같은 고급 사고력, 고차 사고력 이 측면이나 아니면 이제 뱅크스가 제시했던 영역이죠.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사회 참여 활동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죠. 하나 뭐냐면 의사결정을 잘 해야 돼요. 사회 참여의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뱅크스가 이제 매번 강조했던 게 의사결정을 통해서 반드시 시민행동까지 그걸 강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기억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것들은 역할놀이나 시뮬레이션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회 참여 학습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왔을 때 이제 역할놀이,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특히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 좀 잘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관계되는 내용들을 일단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일단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학습 목표를 한번 봅시다. 참여가 보장된 현대민주정치 특징을 이해하고 자유적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참여 자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 목표 영역과 관계대해서는 시민행동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해설지에 보시면 제시문 등과 같은 학습활동을 포함하는 기능학습의 유형은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참여학습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뤄야 되는 쟁점들은 첫 번째, 뱅크스가 제시한 사회과 목표 4가지 영역입니다. 그죠? 4가지 영역은 뭐라고 했죠? 네, 지식과 기능, 그 다음에 가치 및 태도, 시민 행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뱅크스가 제시한 목표 중에 사회 참여 학습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영역이 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뱅크스가 제시한 목표 중 교육과정이 강조하고 있는, 특히나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민성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보면 책임 있는 시민이 있어요. 그 책임 있는 시민이 뜻하는 바가 뭐죠?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신 분. 사회, 국가, 개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민이에요. 그거는 뭘 결국 이야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시민행동이죠. 사회나 국가에 참여하는 거. 관계되는 기능은 당연히 집단 기능입니다. 그죠? 집단 기능. 그래서 만약에 교육 과정에서 책임 있는 시민에다가 밑줄 쳐놓고 관계되는 뱅크스의 목표, 영역, 그 다음에 기능 이거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시민행동과 집단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한 가지 구별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제가 강조했던 이야기지만 상위 개념, 하위 개념, 그 다음에 동의 개념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죠. 그런데 시험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뱅크스가 제시했던 목표 영역,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그 다음에 시민행동은 가장 최상위의 개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위 개념 요소로서 지식에는 개념 일반화, 사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을 거고 기능에는 아시다시피 사고, 분석, 탐구, 집단 기능 이게 포함되어 있고 가치 및 태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회 기본적 가치,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고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거 이건 사회 참여죠. 사회 참여. 그래서 하위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제를 잘 파악을 하시려면 반드시 상위 개념하고 그 다음에 동위 개념, 하위 개념 이걸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건데 실수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개념의 위계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개념의 맥락을 잘 몰라서 그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걸 이제 한번 연습해 볼 문제가 나중에 5번에서 한번 그런 것들 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론 뒤에 넘어가서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서술 형태는 A형 서술은 문제가 없었나요? A형.
A형 9번이죠. 예. 예, A형 9번입니다. 지금 교과 경동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벗어나 출제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나 내용들을 맥락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맥락 없이 그냥 공부하게 되면 그 개념이 어디에 쓰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를 좀 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8년도에 교사 전문성과 관련되는 평가 기준 예시 문항으로 등장했던 것 중에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9번 문제입니다. 네, 9번 문제는 뜬금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강의 때 별로 이거 중요하게 강조 안 하죠. 당연히 논쟁 문제는 논쟁적이어야지. 그 다음에 당연히 학생들이 공부하려면 당연히 흥미 있어야지. 흥미 없는 주제를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논쟁 문제 제일 중요한 거는 분석적 사고를 제일 중요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분석은 뭐하고 거의 동의어죠. 탐구와 거의 동의어예요. 그럼 탐구할 만한 논쟁 문제여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사실은 예시 문항으로 두고 있어서 이걸 안 물어보고 확인을 안 하기도 찝찝하고, 그래서 일단은 9번에서 한번 그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거기 일단은 수업 방법의 주제를 선정한 4가지 기준인데, 제시문과 관련된 수업 방법은 당연히 논쟁 문제 수업이죠. 논쟁 문제 수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논쟁 문제 수업에서 관계되는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논쟁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논쟁 문제를 가지고 교육 과정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죠? 논쟁 문제를 가지고 교육 과정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논쟁 문제를 가지고 교육 과정 구성을 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논쟁 과정, 논쟁 수업을 통한 목표가 일단 설정돼야 돼요. 목표가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차현수 모기한 선생님 책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석적 사고. 지적인 분석적 사고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목표가 설정되고 나면 이제 내용을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내용을 조직할 것이냐. 이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조직을 할 때 일단은 선정 시에 유의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 내용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하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접근법의 3가지를 일단 뭐가 있죠? 주제, 문제, 이슈, 역사. 3가지가 있었죠. 주제, 역사, 문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선정시 유의사항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4가지죠. 일단 논쟁적이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적 중요해야 되죠. 세 번째는 흥미 있는 주제여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효과적 탐구될 수 있어야 됩니다. 효과적 탐구. 일단은 문제의 성격은 논쟁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 중요성을 따졌을 때는 사회적으로 중요해야 돼요. 학생들에게는 흥미가 있어야 돼요. 거기 빈칸이 그냥 들어간 건 아니고 앞에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째는 효과적 탐구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및 확인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논술 문제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논쟁 문제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논쟁 문제를. 논쟁 문제 기본적으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논쟁 문제의 의미가 뭐예요? 일단은 논쟁 문제는 핵심적으로 제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불일치죠, 불일치.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 사회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논쟁 문제 해결 결정이 어떻게 다수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사회 문제 개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회학 공부하시면 여러분 사회 문제를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죠? 그렇지. 여러 개의 선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논쟁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논쟁 문제의 개념적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눠져 있다.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네, 사회적 다수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뭐죠? 네, 다양한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문제. 나중에 거기 정확하게 안 쓰져지시는 분들은 꼭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리버 세이버에 따르게 되면 논쟁 문제의 경우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기본적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세 가지 형태의 불일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형태의 불일치가 뭐예요? 이것도 순차적으로 합시다. 위계 순대로 사실, 개념, 가치죠. 그래서 사실의 불일치, 개념의 불일치, 그 다음에 가치의 불일치입니다. 그죠? 사실, 개념, 가치. 그러면 논쟁 문제 수업 단계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논쟁 문제 수업 단계 어떻게 되죠? 모든 수업 모형의 공통적인 시작점은 당연히 문제 제기. 그죠? 도입해서 이제 이걸 활동을 막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도입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 거. 뭘 하면 되죠? 가치 확인이죠. 가치 확인은 왜 하는 거예요? 사실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인지 탐구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전개 단계로 넘어야 됩니다. 전개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논쟁 문제 수업의 가장 핵심이 불일치를 해결하는 거잖아. 그럼 분석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 분석 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위계 순대로 하면 일단은 개념을 정해야 되죠. 개념을 해결해야만 탐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일단 개념을 명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탐구를 해야 되고, 사실의 경험적 증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가치의 위계를 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되죠? 가치 갈등 해결하고, 그럼 뭘 해야 돼요? 여기 중간에 이제 차유수 모관 선생님이 새로 하나 집어넣은 게 있지. 뭐죠? 그렇죠. 유사한 경우, 다른 경우와 비교를 하는 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대안 선택 결정을 하는 거지. 근데 수업에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근데 수업 핵심에서 이거 두 개는 거의 이쪽에서만 집중적으로 물어봤고, 요 두 개는 거의 잘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일단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뭘로 물어봤었냐면 주로 수행학습 질문을 물어봤어요. 수행학습 질문을 만들라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사실의 경험적 증명도 수행학습 과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차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실 개념 가치의 불일치를 통해서 논쟁 문제 수업, 특히 법리 모형의 수업 단계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념학습 모형의 수업 단계는 어떻게 정할 거예요? 개념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죠? 속성. 두 번째는 예와 비례. 그 다음에
개념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 개념이 일단 의미가 있어야 되고 외연과 내포가 있어야 되는데 외연은 사례고 내포는 속성이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개념학습 모형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하죠. 사례를 먼저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원형 모형이고 세 가지 요소 중에 그 다음에 속성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속성 모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상황 모형이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요소가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일반화는 뭐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일반화는 뭐가 있어야 되죠? 사실이 있어야 되고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화가 서술돼야 돼. 그럼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맞죠? 그럼 일단은 일반화를 만들기 위한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지? 자료 수집, 사실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해야 돼? 그렇지, 관계 서술하고. 자료 수집하고 자료 인출 도표니까.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잖아. 그러니까 수업 모형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거 기본적으로 무엇을 학습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으면 수업 모형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몇 번 연습만 하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봅시다. 논쟁 문제 수업을 조직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정 구성을 위해 법리 모형은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접근법이 뭐라고 되어 있죠? 주제 접근법, 역사적 위기 접근법, 그 다음에 문제 중심 접근법.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2차 수업 실현 연습할 때도 일단은 수업 1차시 가지고 논쟁 문제 수업을 할 수 있는 학습 지도하는 기본 틀이에요. 충분히 이거는 1차시 가지고 짤 수 있거든요. 요 틀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나중에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거고, 일단은 여기서 이제 들어갈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문제 제기, 그 다음에 기억에는 뭐가 들어야 되죠? 가치 문제 확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와 개념의 명확화. 용어와 개념을 명확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학문적인 도움을 받거나, 두 번째는 그렇죠, 학생들 간 상호 합의를 통해서 정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크게. 그 다음에 이제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탐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탐구가 뭐예요? 사회 탐구죠. 문제 해결의 탐구 과정은 일단은 이거는 규칙입니다. 사회 탐구를 하고 가치 탐구를 하고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항상 변함없는 규칙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이야기는 사실 확인, 경험적 증명입니다. 그죠? 사실 확인과 경험적 증명. 그 다음에 이제 가치 갈등 해결, 대안 모색과 결과 예측, 그 다음에 정리. 그 단계로 일단 들어갑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수업 단계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과 발전 과정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온 지 좀 제법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 형태로 문제가 나왔을 때 물어봤던 건 신사회과를 주로 물어봤어요. 그거는 이제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당연히 사회과의 기본적인 그 패러다임 변화는 구사회과에서 신사회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신사회과가 여러분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사회과학 모형이 왜 중요합니까? 이걸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교육학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사회과 교육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진보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수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수주의는 계속 뭘 가르치려고 했죠? 보수주의는 기본적인, 아까도 했지만 지식, 문화유산. 근데 그 문화유산에는 기본적인 지식과 가치가 포함되어 있었고, 진보주의는 뭘 이야기하죠? 진보주의는 경험, 그 다음에 반성적 사고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보수주의는 교육 내용을 체계를 만들 때 무슨 교육과정을 도입을 해요? 교과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분과죠.
맞죠? 그런데 이 분과를 없애버리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쪽은 기본적으로 분과가 없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교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뭘 강조하냐? 통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오해를 하는 게 나선희 교육과정 공부하시면 저한테 질문들을 꼭 하세요. 나선희 교육과정의 문제점 보면 단점으로 분과형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나선희 교육과정 통합 배우리로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죠? 계속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신사회과식에 나왔던 학문식 교육과정이나 나선희 교육과정들은 이거 두 개가 결합된 거라고요. 교육과정 형태적으로 봤을 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학에서 교육과정의 흐름 공부하셨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통합으로 바로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이제 매개로 등장했던 교육과정이 무슨 교육과정이었지? 중액교육과정이었지. 그러니까 중액교육과정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가 거의 절충된 의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과 영역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교과 영역은 지금도 남아있죠. 이해되시나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통합성이 들어오고 이것을 극단적인 양주장을 결합해서 구체적으로 사회과학 중심으로 구체화한 게 신사회과고 거기서 나왔던 게 학문식 교육과정이고 그게 이제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교육과정 흐름이고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교육과정을 교육학 공부하실 때도 그냥 다 끊어서 공부하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구분이 안 되죠. 도대체 뭔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맥락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신사회과가 계속 시험에서 출제가 됐는데 근데 여전히 이걸 문제를 만들려고 작정을 하면 여전히 밑줄 쳐놓고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확인해 보면 한번 봅시다. 기억에 인류의 생존과 직접적 관계되어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보이며 과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사회과에 반영되었다. 이거 언제죠? 네, 이거 신사회과 후기입니다. 그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신사회과의 교육 내용은 어떻게 적어야 돼요? 네, 하나는 사회과학적 지식하고 그 다음에 방법, 절차, 그 다음에 하나는 사회과학적 문제들이지. 그 사회과학적 문제들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인류의 생존과 관계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애국적인 시민 양성과 전통적 역사교육이 강조되었으며 반공주의 활성화. 여기서 포인트는 앞에만 가지고는 구별이 좀 잘 안 됩니다. 1910년대하고 구별이 좀 잘 안 되니까 어디가 포인트냐? 반공주의 활성화죠. 이게 이제 5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죠? 50년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대까지는 보수주의가 주류가 되지는 못해요. 결국 이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수주의가 다시 이제 고개를 들게 되냐면 1957년이죠. 57년 스푸트닉 사건이에요. 예, 스푸트닉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보수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학의 기본적인 흐름의 바탕은 그 기본적 진보주의하고 보수주의 입장입니다. 교육학 이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사실은 그 미국의 교육학 원서들을 보면 대부분 다 진보주의하고 보수주의로 나눠요. 일단 크게. 그리고 이제 이 입장에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계속.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보수주의가 교육과정의 주류가 되고 어쩔 때는 진보주의가 주류가 되고 이게 계속 최근까지 이어집니다. 그 최근까지 이어져서 강조가 됐던 게 바로 뭐냐면 거기 리얼인가? 거기 디귿 이야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많은 학문적 영역과 생활문제 영역의 내용들을 교육의 자료를 구성한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제적 접근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이 학제적 접근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는 언제 등장했죠? 기본적으로. 네, 신사회과 때. 그죠? 이걸 이제 계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하시려면 뱅크스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뱅크스는 1974년에 논문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강조했던 게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에요. 그럼 시기적으로 봤을 때 1974년은 신사회과 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NCSS의 학회장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1980년대. 그래서 뱅크스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부각을 받았던 데가 1980년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학회장이 되면서부터 이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하는 게 80년대에 거의 사회과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돼요. 아시겠나? 그 시작은 이때부터입니다. 그냥 뱅크스는 기본적으로 신사회과 시기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여기에다 이제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화시킨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디귿에 보면 수많은 학문적 영역과 생활문제 영역의 내용들을 교육의 자료를 구성을 하고, 전쟁과 평화, 그 다음 환경과 인간 등과 같은 주제 중심의 접근이 강화되었다.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야기고. 그런데 80년대, 90년대가 되면 미국 사회는 대통령이 누구죠, 주로? 80년대 첫 번째 레이건이 있었고, 그죠? 레이건 이후에 이제 클린턴이 있었고, 그 다음 부시가 있었고, 레이건, 부시, 클린턴, 이런 식으로 갔잖아. 근데 미국의 사회적 흐름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가 득세를 합니다. 이 보수주의 흐름에서 이제 강조되었던 게 뭐냐면, 등장했던 인물들이 누구죠? 마이크 샌델, 그 다음에 스티글리츠, 그 다음에 또 와이저, 이런 사람들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개인주의를 비판하는, 그 다음에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인식,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이제 크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시각,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입니다. 근데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건 공동체주의는 공화주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 입장에서 나온 거예요. 자유주의 입장에서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유주의 윤리학에서 등장을 했던 이야기고, 정확하게 말하면 공화주의랑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공화주의하고 공동체주의는 같지는 않습니다. 공동체주의는 윤리적 관점이고 공화주의는 정치적 관점이에요. 일단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마이크 샌델은 어쨌든 공동체주의자 아닙니다. 공화주의자지. 그건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공동체주의자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왔던 바로 이제 교육이 뭐냐면 가치교육을 강조를 해요. 가치교육을 강조를 하는데, 가치교육이 이제 70년대 때 나왔던 가치교육이 뭐죠? 70년대에 어떤 가치교육이 등장합니까? 가치 명료화, 그 다음에 가치 분석,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 내지는 도덕성 추론 모형, 이게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의 문제점, 얘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인지와 논리를 강조한, 인지적 측면에서 논리를 강조했던 수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뭘 고려하지 못했죠?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고려하지 못했지. 그래서 인간의 정서와 감정이 고려가 안 되어서 80년대 때 정서와 감정을 고려한 교육, 그게 바로 뭐지? 친사회적 행동교육, 그 다음에 배려와 감사 윤리 교육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나왔던 이제 교육의 흐름, 이게 사회가 보수화되면서 등장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교육을 통한 사회 재건 운동의 강조, 교과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관심, 이게 이제 진보주의가 영향을 줬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지. 교육학에서는 물론 사회 재건주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말했던 그 진보주의하고 약간 구별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진보주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전개돼요. 하나는 뭐냐면 기술적인 차원에서 진보주의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제 반성적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교양적 차원의 어떤 진보주의 흐름으로 크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서 이제 파생되어서 나타나는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교육을 통한 사회 재건 운동 강조, 그 다음에 교과의 통합적 접근, 여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중해 교육 과정이 발달했다. 그럼 순서를 잡으면 일단 리얼이 제일 처음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기억, 디귿입니다. 이거는 이제 답에도 체크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해설지에 보면 80년대 가치교육 경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을 쓴다면 친사회적 행동교육, 배려와 감사 윤리교육 이게 들어야 되죠. 친사회적 행동교육, 그 다음 배려와 감사 윤리교육.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설명 확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대표적 사회 재건주의자인 러그는 미국 사회 문제 중심으로 하는 뭐죠? 예, 통합교육과정입니다. 통합교육과정을 구성하자 주장을 했고, 그 러그라는 사람이 말씀드렸던 대로 존 두이의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러그의 사회 문제 중심의 사회 교과서 시리즈 제작 목적은 어떤 태도죠? 예,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한 참여적 태도죠.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기 위한 참여적 태도. 사회 재건주의. 사회 재건주의가 사회 재건하려면 참여를 해야 되잖아.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 참여하자고 막 난리였잖아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때.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1920년대 진보주의 교육 사조로 인해 사회과에서 강조된 시민성 원리가 무엇인지. 뭐죠? 이 표현이 나설 수도 있는데 시민성 원리라는 표현이 있지. 사회과에서 이제 이거 두 가지는 꼭 용어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사회과에는 기본적으로 시민성 원리라고 하는 것, 사회과 본질과 관련돼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 조직 원리가 있고, 이게 이제 사회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인데, 사회과에서는 시민성 원리로서는 첫 번째 뭐로 잡죠? 시작을 반성사고 잡습니다. 거의 가장 핵심으로 잡는 게. 내용 조직 원리에는 당연히 뭐죠? 이거와 대응되는 게 통합이죠. 통합성이지, 통합성. 그게 반성적 사고와 통합성 세트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같이 꼭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시민성 원리가 무엇이 쓰라고 해서 반성사고고, 반성사고는 방금 이야기했던 통합성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신사회과 시기의 교육 내용은 교과의 구조화를 위해서 뭘 했죠? 교과의 구조화를 만들려면 핵심 개념이 있어야 되고 일반화가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교과의 구조화를 만들려면 교육과정을 조직해야 되는데 그 교육과정을 조직할 때 어떤 접근법을 썼지? 학제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 학제적 접근법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뤄졌던 문제들은 주로 어떤 문제들이었나요? 인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들. 인류의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사회과 시기에 교실 수업의 논리적 구성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논리에 바탕을 뒀다고요? 귀납적 논리입니다.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옛날 문제 중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강의식 수업은 대부분 다 연역적이어서 귀납적이에요. 연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의식 수업을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돼? 귀납적 논리적으로 수업을 구성을 해야 돼. 그럼 귀납적 논리적으로 수업 구성하려면 당연히 탐구학습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발견학습은 탐구학습 중심으로.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 친사회적 행동교육이나 배려와 감사 윤리교육이 강조된 것은 이전의 가치교육 방법이 어떤 측면에 치중을 했었나요? 이게 대응되는 개념을 두 가지 한번 적어봅시다. 이전의 가치교육 방법은 인지적, 논리적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그죠? 인지적, 논리적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가치 판단에 필요한 어떤 부분을 정서와 감정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작년에 나왔던 문제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시고. 그래서 치유사회 행동교육이나 배려감사윤리교육은 다시 한번 출제 가능한 부분은 어디냐면 그 미국 역사 사회과 교육 역사 쪽으로 다시 옮겨서 출제를 할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미국 그 사회과 교육 역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과 연결해도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문제를 만들다 정말 지쳐서 못 만들겠던데.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역사 쪽으로 데려와서 물어볼 만한 주제가 되니까 체크를 꼭 잘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B형 8번입니다. 자, 일단은 B형 8번인데 한번 좀 물어봅시다. 협동학습을 왜 하는 거죠? 협동학습을 왜 하는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는 어떤 정서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해서 결과적으로 뭘 이제 기르고자 하는 거예요? 협동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협동학습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들 협동학습 왜 하는지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이 주제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찾아가 보죠.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의 협동학습 모형은 어떤 모형이에요? 예, 직소 뭔지 모르겠지. 근데 직소 모형은 맞잖아. 근데 이게 직소 2인지 1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평가를 내가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근데 질문의 취지는 직소 2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직소 1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아, 그건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직소 2로 답을 웬만하면 하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제 질문 두 번째가 뭐였냐면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 간의 협력심을 지금 현재 키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잖아. 근데 직소 2는 직소 1과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집단 보상도 있는데 하나 꼭 있잖아. 그렇지. 전체 내용을 미리 확인을 하지. 전체 내용을 미리 확인을 하지. 학습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반드시 이게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평가도 어떻게 해야 돼? 전문가 학습을 한 내용만 평가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전체 과제를 평가하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 전체 과제를 평가를 해야 이게 무임승차 문제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협동심도 키울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물어봤던 거죠. 기출문제에서.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직소 모형에서 제일 그런데 중요한 활동이 어디예요? 네, 중요한 활동은 전문가 활동이 가장 중요해요. 전문가 활동하고 전문가 활동에서 내가 타인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타인을 수업 원으로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계속 물어보는 게 전문가 활동하고 두 번째는 뭐지? 전문가 활동을 마치고 모둠으로 돌아와서 다른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거. 이게 계속 시험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거듭하는 이야기지만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기본적으로 물어볼 만한 것들을 물어보지 아무 이유 없이 출제를 하지는 않아요. 예. 이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연상태에 살아야지. 이건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평가원을 욕할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 출제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출제를 하는 겁니다. 예. 일단은 그 취지를 좀 잘 알아두시고 포인트를 좀 잘 맞추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어쨌든 협동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도 아마 협동학습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위 계획안에서 활용된 수업 제자에 갖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러한 효과와 관련해서 기억에서 고려할 점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협동학습의 교육적 효과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글을 어떻게 쓰셨어요? 나중에 어쨌든 채점해보면 다 나오겠지만 어떻게 써야 돼요? 예, 이거는 사회과 목표 영역대로 하셔야 돼요. 지식과 기능, 가치 및 태도 측면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며 어떤 가치 및 태도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적어 나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교육적 효과니까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쓰는 방법은 그거예요. 지식적인 측면, 그 다음 기능적인 측면, 가치 및 태도 측면. 그랬을 때 요령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효과와 관련해서 기억에서 고려해야 될 점을 설명해라 그 이야기인데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제 계속 학생들한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협동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있으면 계속 잘하죠.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성적이 이질적인 학생들끼리 하게 되면 그 변화가 굉장히 크잖아요. 물론 이제 잘하는 친구의 변화는 적을지 몰라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균을 내봤을 때는 변화가 훨씬 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협동학습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질적 집단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 취지를 꼭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다. 자, 문제 해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보시면 협동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는 첫 번째 집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죠? 이질적 집단 구성입니다. 이건 제목을 좀 꼭 기억을 하세요. 길게 기억을 하지 마시고 짧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협동학습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는 이질적 집단을 구성해야 된다. 자, 제시문에서 일단은 제시하고 있는 협동학습 모형 중 하나인 직소 모형이고 협동학습 모형은 학업 성적과 태도 및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전통적 개별 학습 모형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말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별로 필요 없는 말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안 쓰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 먼저 나오죠. 지식의 습득은 물론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기술. 앞에 힌트는 어디냐면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야 되죠, 여기? 사회적 기능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사회적 기능. 그래서 지식 다음에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능의 향상.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가치 및 태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가치는 어차피 이야기는 못할 것이고, 태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태도 중에 협동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협동학습인데 협동을 안 적으면 안 되죠. 협동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들어야 될 게, 정문선 선생의 책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거는 관용적인 태도. 관용 태도. 뭐 이 외에 더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서술형이기 때문에. 아시겠나? 이거는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본이 핵심 키워드라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될 것은 일단 지식과 기능, 태도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능에서 사회적 기능 반드시 들어야 되고 태도 중에서는 협동심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용 태도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야 됩니다. 더 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일단은 이질적으로 집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럼 이질적 집단 구성의 기준이 되는 게 성별, 학업 성적, 가정 배경. 이게 대표적이죠. 성별, 학업 성적, 가정 배경 등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한 모둠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래서 협동학습 효과를 위해서 이질적으로 집단을 구성한다. 이걸 한 문장으로 꼭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나중에 제가 교육학 그 책을 쓰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각 파트별로 뒤에 요약 정리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럼 한 문장으로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시험 답안에서 한 두 줄,
세 줄로 써야 되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쓸 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보니까 그런 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보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한 두 문장에서 두 줄 내지는 세 줄로 내용을 꼭 정리한 습관을 꼭 들여야 돼요. 아무리 긴 글이라 하더라도 그걸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정리한 습관, 이걸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의 핵심은 그거죠. 두 가지 전략이니까. 하나는 전체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지? 그렇죠. 개인별 점수하고 모둠별 보상을 결합시키는 방법. 이게 이제 STAD에서 썼던 보상점수 전략입니다. 그죠? 보상점수 전략. 자, 평가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무엇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평가를 하면 안 되죠? 각자 연구한 주제, 전문가 과제, 각자 연구한 주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체 내용에 대한 평가를 치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상과 관련해서는 평가를 치른 후에 뭘 해야 되죠? 일단 개인별 점수와 함께 모둠별 향상 점수입니다. 개인별 점수와 함께 모둠별 향상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평가와 보상의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최소화하자는 이야기죠? 무임승차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성원들 간에는 무엇을 동기화시키자고 하는 거예요? 협동이죠, 협동. 자, 그래서 해설명 확인 한번 봅시다. 협동학습은 학습 능력이 같기도 하는 학생들이 학생 자신과 동료들의 학습 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한 상황에서 협동을 위한 이질적인 소집단을 만들고, 그럼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이질적인 소집단인지. 그 다음에 소집단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상호 보완적인 학습 활동을 통하여 공동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집단 성적에 기초한 보상과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최대의 학습 효과를 추구하는 학습 방법, 이 협동학습입니다. 협동학습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상 중심하고 과제 중심이죠. 보상 중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STAD고, 과제 중심의 이제 대표적인 게 직소, 그 다음에 GI, 그 다음에 코코, 협동을 위한 협동학습 모형, 코코 모형도 이게 과제 중심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자, 협동학습의 기본적인 네 가지 기본 원리는 뭐예요? 일단은 긍정적인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긍정적 상호 의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인 책임. 개인적 책임. 그 다음에 동등한 참여.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인 상호작용. 키워드만 놓고 기억을 하자면 상호의존, 책임, 그 다음에 참여, 상호작용. 자, 그래서 3번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협동학습을 했을 때 학생들 상호 간에는 어떤 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까? 신뢰감과 유대감이죠. 신뢰감 및 유대감입니다. 협동을 위해서 상대방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개별적 책무성, 집단 목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집단 책무성, 개별적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도에 연결되죠? 책임감. 책임감. 그 다음에 집단 목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이제 협동심.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소 모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특징을 보면 집단 구성원들 서로가 주된 학습 자료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 학습 마치고 나서 친구들한테 전수하는 과정이죠. 또한 동료들과 협동학습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여기서 들어야 할 이야기는 다른 동료의 도움이 없이는 학습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직소 모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른 동료의 도움 없이는 학습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5번에 어떤 내용이 들어야 되죠? 네.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야 돼? 동일한 주제를 맡은 학생들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학생들이 모여야 되지.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전문가 학습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문가 집단을 꾸리는 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동일한 주제를 맡은 학생들이 집단을 구성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각 주제별 과제를 수행한다라고 되는 거죠. 각 주제별 과제를 수행한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정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요. 1시에 일단 오전 강의를 일단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죠. 예.